그 한 가지 강의 듣다가 생각이 났는데 그 작년 4월에 그 미국 FDA에서 23andMe에 방금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치매를 예측해 줄 수 있는 유전자가 아포의 유전자라는 거거든요. 그걸 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23andMe에 의뢰하는 건수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23andMe에 만약에 그 국제 우편으로 침을 보내가지고 이제 결과지를 받아볼 수 있는데 거의 한국인에게 의미 있는 정보는 별로 없지만은 그 치매 그 아포의 유전자 유무는 확인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건강 염려증 많으신 분들 중에는 실제로 그렇게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 진행할 계획인데요. 네, 그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것들 메모하셨죠? 아마 두 번째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것들과 혹시 건강염려증 있으신 분들은 자신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셨을 텐데 손 드시면 저는 친절한 사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마이크를 들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21살 지금 학부 연구생으로 있는 최종하라고 하는데요. 워낙 유전체 정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진행하시고 계신 5천 명의 개인 유전체 정보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희는 그 유전체 정보를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그 유전체 연구를 할 때 내는 서류에 있는데 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보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 유전체를 보관하는 장소가 자물쇠가 몇 개가, 그러니까 문을 몇 개를 통과해야 된다. 3개 정도를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그 정도 통과하게끔 이제 그 컴퓨터가 있고 그 서버 키스티 서버는 더 보안이 철저히 돼 있고요. 두 번째는 환자의 개인 정보는 없어요. 그러니까 환자 병원에서 이 시퀀싱을 할 때 암호화 시킵니다. 이 암호화 시켜서 번호로 낸 거죠. 뭐 1, 2, 3, 4, 1, 2 이렇게 돼 있고 그런 암호화된 거에 이제 그 어떤 뭐 나이라든지 이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죠. 거꾸로 연기서를 안다고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나라에 누군지 찾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예. 그렇게 저희는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인 최학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일반인으로서 궁금할 것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맨 처음에 이 표준 염색체라는 것이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가지고 그거를 분석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준 염색체를 공유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비밀이에요. 그건 잘 모르고 저희는 뭐 서양인 중에 한 명이겠죠. 아니면 여기 뭐 건강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거고 그다음에 모르죠. 그거는 좀 비밀로 알려져 있어요. 그건 비밀입니다. 누군지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해결됐습니다. 비밀. 네. 또 한 가지는요. 30억 개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DNA는 쌍이잖아요. 네. 그러면 15억 쌍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30억 개가 있고 거기에 상보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30억 쌍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쌍을 이루고 있으니까 30억 쌍이죠. 그러니까 예. 아까 더블 헬릭스 그러니까 거기에 한 쌍이 30억 개가 있는 거예요. 한 쌍씩.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30억 개라고 하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왜 정확하지 않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이 염기서열을 할 때 저희가 이게 드노보 어셈블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각들을 이렇게 짜집기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조각이 짜집기 되려면 이 오버랩 되는 부위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 몸에 있는 DNA 서열 중에서 이 오버랩 되는 부위라고 판단되는 그러니까 이런 부위 중에 뭐 염색체가 GGGGG, CCCCC 이렇게 반복되는 부위가 되게 많아요. 그럼 여기서 오버랩 되는지 여기서 오버랩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30억 개가 다 밝혀졌다고는 말하지만 과학자들이 진짜로 알고 있기에는 빵꾸난 게 되게 많아요. 빵꾸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뭐 100개, 200개를 읽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만 개를 한 번에 쭉 그냥 읽어가지고 끊김이 없이 읽어가지고 그 빵꾸난 부위를 다 메꾸려고 하는 작업도 하고 있어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보통 아까 30억 쌍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표준 염색체 있고 한 500만 개 정도가 다르다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 계속 그 세포 분열을 하면서 뭐 그 돌연변이가 생긴다고도 하셨고 그렇다 그러면 일생을 통해서 계속 그 30억 쌍이 계속 변할 텐데 그게 그 예를 들어서 그 염기 서열을 시퀀싱 한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의 어떤 그 뭐 대체적인 어떤 경향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일생에 걸쳐서 계속 변하는 거 아닌가요? 계속 변하는 거 맞고요. 네. 정확히 말하면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쌓여가는 거죠. 한번 처음 우리 몸에 처음 시작할 때 최초의 세포 하나에 DNA 염기 서열이 있을 거고 그게 분열을 하면서 환경적인 요인이든 분열 때문에 생기는 것은 쌓여가는 거죠. 쌓여가다가 너무 과도하게 쌓여서 생명의 치명적인 것들은 사라질 거고 일부 돌연변이들은 복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어떤 일정한 비율로 계속 일정하게 쌓여가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쌓여갑니다.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저희 연구를 하면서 저는 이제 뇌 연구를 하는데 뇌도 돌연변이가 쌓여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간질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나온 돌연변이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뇌종양 같은 경우는 성인 쪽에 나오는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돌연변이도 어떤 유전자에 생기냐에 따라서 어떤 유전자는 돌연변이가 앞으로 발생할 확률을 굉장히 많이 증가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건강검진에서 우리 몸의 전체적인 뮤테이션이 얼마나 증가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치 뭐 MRI 찍으면 뭐 구조가 보이는 것처럼 뭘 하면 각 장기별로 각 세포별로 뮤테이션 얼마나 어큐뮬레이션 되고 있는지 최초의 염기 서열에 비해서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런 현실적으로 아직은 불가능하고요. 패턴화해야지 염기 서열 하나 하나를 비교한다고 해가지고 질병하고 그 매칭을 시킬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계속 변할 텐데 그 염기 서열이라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30억 개 중에 어느 부위가 특이적으로 많이 변하는지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하신 지적이고요. 연구를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러니까 좀 어떻게 그 아까 제가 뮤테이션 시그너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컨텍스트는 있는 것 같은데 전체 DNA 상에서 어떤 부위가 되는지는 아직 저희가 잘 모르고 있어요. 어떤 패턴, 어떤 그런 수준의 패턴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어떤 컨텍스트적인 변화는 아는데 예를 들어 크로모점 1번에 염색체 1번에 어느 부위가 더 뮤테이션에 취약한지 어느 부위가 덜 취약한지 요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그걸 하려면 전체 아까 30억 개의 염기서열을 전체 다 시퀀싱하는 결과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고 조직마다 많아야 되고 세포 하나하나마다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하고 아직까지는 하나당 뭐 100만 원이긴 하지만 세포 뭐 300쪽에 다 하기에는 너무 비싸고 뭐 이런 아직까지 허들이 있어요. 오늘 강의에서 교수님께서 그 유전체가 상당히 역동적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저희들한테 깨달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질문도 그것과 연관돼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21살 대학생 유수민이고요. 우선 강연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후천적 그 돌연변이 같은 거는 환경에 의한 거는 이게 DNA 자체라기보다는 DNA가 어떻게 단백질에 똘똘 말려져 있는지 그 정도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은 유전자 가위 같은 이런 기술들로 이런 후천적 뮤테이션을 방지한다거나 하는 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막 흡연자의 폐암 발생할 수 있는 확률 같은 걸 낮춘다던가 이런 식으로의 발전도 가능한 건가요? 되게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유전자 가위 하시는 분들은 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 후천적 체세포 돌연변이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담배를 피죠. 담배를 피면 저희 기도에 있는 세포가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그 세포들한테 담배에 있는 그 칼시노젠이 들어가서 돌연변이를 유도하겠죠. 그러면 다 똑같은 돌연변이를 유도할까요? 세포가 100개 있으면 100개가 확률적으로 다 다른 돌연변이를 만들어내요. 그런 다음에 그 중에서 하필이면 한 놈이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얻어 걸려가지고 암을 만들어내겠죠. 근데 또 문제는 그 암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또 많은 돌연변이를 얻기 때문에 그 하나에서 시작하지만 나중에 종양이 될 때는 또 수천 가지의 다른 종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그 세포를 찾아서 유전자 가위로 편집한다. 아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저는 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럼 유전자 편집이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거든요. 30억 개 중에 내가 하나를 찍으면 그것만 교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교체가 돼요. 저희가 오프 타겟 이펙트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유전자 가위가 뮤타젠, 그러니까 칼시노젠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거가 치료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는 이런 유전병에서 체외 수정을 시킨 다음에 그거의 시퀀싱을 다 해보고 교정을 해서 교정된 거 시퀀싱도 해봐서 다 괜찮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유전병에 대한 거는 굉장히 탁월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후천적으로 생긴 최세포 돌연변이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상업적으로는 식물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덜 걱정이 되니까 식물에서 종자 개량하는 거는 엄청나게 파워풀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유전병을 치료하시려고 비전을 밝히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대개는 다 그 아까 강의하신 것 중에 부모들로부터 유전되는 유전병과 관련해서 그 유전자를 배아 수준에서 편집을 한 다음에 밖에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서 그걸 다시 자궁에 착상을 해가지고 키우면은 그 태어난 아이는 유전병이 없이 태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맞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앞에 강의 들은 게 너무 아쉽고 일산에서 왔어요. 저희 아이 같이 오느라고 늦었네요. 그래서 지금 생각 메모하면서 이해는 안 되지만 실상 떠오르는 게 있고 제 주변에 지금 암 환자가 있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면 교수님께요. 아까 말씀하실 때요. 암에 관해서 저는 암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캔서라는 게 한 가지 어떤 뭔가의 세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한 종류가 아니라 100개의 세포들이 서로 다르게 형성돼서 암을 한 개의 암을 만들어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암이 발병했을 때 어떤 사람은 완치가 됐고 그 5년 전에 만약에 암이 됐다. 그러면 계속 추적하다가 결국에는 무슨 민간요법 어떤 우리가 의학에서 발견되지 않는 그런 것들로 치료를 해서 완치된 사람들 많이 봤어요.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전자 이런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또 그 분야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연구하실 때 이런 암 환자들이 완치된 경우도 있지만 100개의 세포에서 몇 개의 세포를 만약에 이 원인이 얘다. 얘가 갖고 어떤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거를 발견하셨을 때 그게 완치가 되지만 그러면 나머지가 몇 개, 한두 개, 100개 중에서 하나라도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해결 조치가 없다면 암은 정말 치료가 될 수 없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정리를 제가 이해하는 방식 정리 들으면, 그러니까 질문이 암이 있는데 굉장히 암의 세포가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치료를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애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암을 또 재발을 하기 때문에 치료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 이제 치료가 불가능한 게 아니냐.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항암, 그러니까 이 맞춤형 그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처음에 굉장히 효과가 탁월한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다 재발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예를 들어 한 암을 이루고 있는 게 100개의 종류가 예를 들어 있다고 치면 저희가 타겟하는 게 한 종류만 하니까 나머지에서 다시 재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그 견해인데 저는 암은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암이 증식을 하면 저희가 찾아서 타겟에서 없어지만 우리가 모르는 디텍션이 안 되니까 검출이 안 된 암종은 또 다시 증식을 할 거고 증식을 하면 다시 그게 무슨 돌연변이 때문에 생기는지 찾아서 다시 관리를 하고 이런 식의 저는 컨셉이 이제 앞으로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암은 관리하고 재발 항상 일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치료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어떤 경우는 항암제를 줬는데 암이 완치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치료가 되는 과정은 굉장히 다양한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그 암세포를 돌연변이를 타겟팅해가지고 암세포에서 없애가지고 치료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 아마 여러분 면역 항암 요법이란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면역 항암 요법은 뭐냐면 아까 그 기본적인 컨셉은 암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암이 돌연변이가 엄청나게 많이 쌓이죠. 돌연변이가 많이 쌓인다는 거는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단백질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야 될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우리 몸은 그걸 이상한 세포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단백질을 만드는. 그래서 면역 세포가 가서 죽여요. 근데 암이 면역 세포를 되게 무력화시키는 기전이 있어서 면역 세포가 제대로 죽이지 못해가지고 암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면역 항암 요법 같은 경우를 같이 생각을 해보면 면역 항암 요법 치료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떤 유전자를 타겟팅하는 약이랑 같이 써보게 되면 메이저한 암종은 싹 죽이고 나머지 암은 저희의 면역 세포의 기능을 증가시켜가지고 남아있는 애들은 죽이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현재는 굉장히 제가 유전체 관점에서만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면역학 나중에 면역학 하시는 신철 교수님이 소개해드릴 수도 있어요. 예. 이런 면역학 관점에서 또 암이 치료가 되기 때문에 암 치료는 제가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고 굉장히 복잡하다. 남아있는 것들은 면역적으로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유전체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세포들이 암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이렇게 속된 말로 조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튀어나오는 놈을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지 이게 암이 이제 우리를 사람을 죽일 정도로 증식을 하지 못하게 전이가 안 되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조지다는 속된 말이 아니라 사전에 올라온 일상생활에서 쓰셔도 되는 말입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그 10억 개 중 하나가 돌연변이가 생기는데 실제로는 교정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덜 생긴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교정하는 애들을 더 열심히 일하게 해서 돌연변이 자체를 안 일어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거 하시면 아마 노벨상 받으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저도 왜냐하면 이게 그거를 완벽하게 없애면 진화가 안 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그런 품종이나 그런 클론을 만들어서 놔두면 DNA 변이가 이제 자연계상에서 존재하지 않게 만들어 버리니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대신 그러니까 수정이 된 이후에 생식세포는 아니고 체세포 특이적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방법을 모르겠어요. 네. 그 아까 DNA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복제하는 그러니까 DNA 에러를 교정하는 메커니즘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메커니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아까 그 크리스퍼가 DNA를 복제하는 메커니즘을 또 갖다 써서 교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그 돌연변이가 이렇게 생기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돌연변이 부위를 아예 잘라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져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대부분 전체 염색체 중에 98%가 굉장히 단백질 발현 자체에 변화를 주는 건 아니라서 그런 뮤테이션이 있어도 멀쩡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그렇게 그 부분을 잘라내고 이렇게 다시 붙여요. 근데 거꾸로 우리가 원하는 곳을 그렇게 잘라내고 붙이면 유전자를 없애버릴 수도 있고 붙일 때 정상적인 시퀀스를 넣어주면 교정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박테리아의 그 메커니즘하고 시스템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크리스프로 이렇게 개발을 한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생각하시는 동안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네, 이제 뮤테이션이 쌓인 돌연변이가 쌓이는 게 교수님 강연을 듣다 보니까 노화랑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저는 받아들였는데 꼭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암 같은 질병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몸이 늙어가잖아요. 이제 그것과 뭔가 이 뮤테이션의 그 유전체 변화와의 연관성 같은 것에 대해서도 지금 과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나요?
되게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과학자들이 당연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 입장에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이런 거죠. 나이가 들면서 뮤테이션이 계속 많아진다. 뮤테이션이 많아지는 게 나이가 들어가는 거의 원인인 건지, 그러니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뮤테이션이 그냥 쌓이는 건지, 네. 그건 잘 몰라요. 예. 네. 그건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 현재 많은 연구들이 아까 제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그 원인 중에 그 세포가 대사를 하면서 세포가 이제 먹고 살면서 여러 가지 부산물들을 만들어내는데 거기 이제 뭐 리액티브 뭐 옥시젠이라는 그런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그 활성산소가 DNA의 뮤테이션을 유도를 해요. 그래서 아주 쉽게 생각하기는 세포가 오랫동안 이제 살면서 그런 노폐물들을 많이 만드니까 그 노폐물이 DNA의 어떤 구조를 바꾼, DNA의 뮤테이션을 유도하는 게 아닐까, 노화의 산물인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검증된 건 아니에요. 검증된 건 아니고 거꾸로일 확률도 있고요. 그건 잘 모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몸에는 이게 두 볼의 염색체들을 XX 염색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하나가 대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돌연변이가 일어나거나 암이 일어나거나 하는 것은 두 개가 동시에 망가졌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것도 되게 과학적인 질문이시고요.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우리는 보통 두 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가 대체를 할 수 있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디펜스 메커니즘 중에 하나일 텐데, 아까 말씀드린 암 같은 경우엔 유전자 두 개가 있는데 유전자 두 개가 돌연변이가 하나가 생겼는데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능이 없는 기능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 단백질이 원래 두 개가 발현이 돼서 세포의 증식을 뭐 이 정도 1이라는 속도로 만드는데, 1이라는 속도로 세포 증식을 시키는데 이 둘 중에 하나만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 단백질의 활성이 100배가 돼요. 과활성화 저희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증식되는 속도가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이 유전자의 종류에 따라서 두 개 중에 하나만 돌연변이가 있어도 질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네이처 메디슨이라는 논문에 2015년에 했는 논문을 냈었는데, 소아 난치성 간질 환자가 이렇게 수술해서 뇌를 떼내는데요. 수술한 뇌 부위, 뇌세포 특이적으로 두 카피 중에 어떤 유전자가 있는데, 엠토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두 카피 중에 한 카피에 그것도 하나만 바뀌어가지고 단백질 활성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질병을 일으키고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그 과활성화된 단백질을 억제할 수 있는 약이 항암제로 만들어진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그 약을 써서 치료가 되는 걸 보여준 다음에 현재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임상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다시 요약해드리면 둘 중에 하나만 뮤테이션이 돼도 질병을 일으키는데 충분할 수 있다. 유전자의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두 개가 기능이 있는데 돌연변이가 생겨서 하나의 기능을 없애버리면 하나가 남아 있으니까 그걸 보존해줄 수 있죠. 그런 경우는 돌연변이 하나가 생겨도 문제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돌연변이 예가 아마 다운 증후군 같은 게 그런 예 나면 그렇게 해서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돌연변이 그런 게 어느 정도가 되나요? 많이 없어요. 그 다운 증후군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게 뭐 미리 발견하면 유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연변이 자체를 치료하는 건 별로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 아까 저희가 암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약이 어떤 약들이 현재 개발되냐면 단백질의 기능을 너무 활성화시켜서 그 암을 일으키는 그 단백질의 활성을 억제하는 약들은 좀 개발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활성화를 유도하는, 저희가 게인 오브 펑션 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어떤 기능을 얻게 만드는 돌연변이 같은 경우는 약들이 많고, 그런 경우는 효소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경우라서 효소를 억제하는 약들이 꽤 많이 나와 있는데, 다른 것들은 돌연변이를 발견해도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아까 제가 뒤에 잠깐 여기 했는데 액션어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돌연변이가
생각보다 아주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 염기서를 분석하고 싶지 않은 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돌연변이가 많지 않아요. 예. 암에서는 좀 제가 퍼센트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연관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면 좋을 법한 정보인데 지금 국내에서도 23andMe 같은 서비스를 하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꽤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회사들이 지금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규제를 좀 풀어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질병과 명확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유전자 검사는 병원에서만 할 수 있고요. 민간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검사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데 그 민간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 23andMe 수준, 미국 수준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도 뭔가 과학적으로 논문으로 검증돼 있는 상당한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그리고 뭐 사람의 무엇인 특성을 예측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를 소비자의 의뢰를 받아서 직접 병원을 안 거치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는 최근에 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규제 완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풀어주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식으로 검사를 해서 분석지를 받아봤을 때 본인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한 사람을 했을 때 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죠. 제한적이고 어떤 특정 질환에 저희가 걸렸을 때 그 돌연변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면 약을 맞춰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질환에 대한 컨설트를 해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연관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좀 뭐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실제로 제가 아까 그 환자 저희가 그 돌연변이 뇌에 특이적으로 있는 돌연변이 때문에 간질이 일어난 환자를 제가 연구를 했다고 그랬죠. 이제 실제 환자 우리나라 환자인데 수술해서 여기를 이만큼 떼낸 거예요. 이만큼 떼내서 그래서 이제 실제 세포를 보면 여기 크게 이게 나머진 정상 세포인데 저희가 백설계 건포도처럼 박혀 있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 비정상 세포들만 아까 체성 돌연변이가 있어요. 백설 건포도처럼 박혀 있고 저희가 이런 거에 아까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과활성화가 된다 이런 걸 이제 밝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그 유전자 가위 기법을 통해서 그 돌연변이가 진짜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지 규명해야 되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쥐를 가지고 임신한 쥐 태아에다가 돌연변이를 환자처럼 국소적으로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태어나게 하면 이게 아마 쥐 발작하는 거 보신 적 없을 거예요. 이게 쥐인데, 네, 이게 이 뇌파를 측정하는 건데 부들부들 막 떨죠. 이렇게 태어난 다음에 한 2달쯤 되면 이렇게 부들부들 떨 환자처럼. 근데 이 쥐가 하루에 한 6, 7번씩 이런 발작을 하는데 아까 이게 약이 없어서 수술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유전자 엠토라는 유전자 그 항암제를 갖다가 썼더니 완벽하게 억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쓴 다음에 실제로 이제 뒤에 보시면 그 노바티스에서 이 약을 들고 있는데 이 약을 가지고 현재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 그 환자군에서 원인을 전혀 몰랐는데 저희가 찾은 돌연변이로 설명하는 게 한 40% 이상을 다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그건 거예요. 40%에서. 그러면 이제 진단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진단을 바꾸는 곳에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다음번 이 질환의 진단을 개정할 때 제가 이제 들어가 있는 데서 유전자 진단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제가 너무 심해서 우리나라 환자에서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걸 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스템은 모든 걸 다 규제해 놓은 상태에서 허락을 받는 것만 할 수 있게 해줘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이런 돌연변이 엄청나게 많이 찾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런 FCD라고 그 특정 질환인데 미국 네덜란드에 있는 이제 유명한 병리 의사가 자기네들 환자에서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이거 진단을 좀 해달라 요청이 오는데 저희 이제 해주죠. 저도 사실 저도 최근에 그래서 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도움을 주는데 이 회사에서 한국인 환자는 못해요. 왜냐하면
직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환자가 보낼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 환자들 저희가 뮤테이션 찾은 다음에 이제 뭐 그 아까 임상시험 그 해서 그 약을 치료해 줄 수가 있는데 한국인 환자는 안 돼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참 딜레마가 그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관들에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유전자 검사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허용이 되는 유전자 검사는 이런 검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유전자와 비타민 C의 대사와 관계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 논문이 있대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있으면은 비타민 C를 좀 더 잘 대사하는 사람이 있고 대사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유전자가 있는 분들은 비타민 C를 하나 먹는 게 아니라 2알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정보인 건데. 네, 맞아요. 이것도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그러면 우리 하나라 환자들한테 이거를 적용시켜서 아까 그 엠토르 억제제를 매칭해가지고 그러니까 임상시험 이제 끝나면 줄 수 있는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보건복지부 관계자분이 신의료 기술을 신청해야 된다. 그럼 제가 신청을 하겠다. 그럼 얼마나 걸리냐 그랬더니 평균 3년에서 5년 걸린대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이런 것들이 실제 현장에서 개발이 돼도 실제 그 환자들한테 적용하기까지는 규제들이 되게 많아가지고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규제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야 할 규제와 좀 풀어야 할 규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도 들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딱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어티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 어티즘의 하나가 사회력 결핍이잖아요. 네. 그럼 사회력 결핍도 유전자 수준에서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되게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그러니까 현재 그 오티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원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한 유전자가 오티즘 전체 오티즘의 뭐 1, 2% 이상을 설명하는 건 아직 많이 못 찾았어요. 대부분 어떤 특정 유전자를 뉴스에 나오잖아요. 자폐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찾았다. 근데 그 유전자가 전체 자폐증 중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1%도 채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약이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전체 자폐증을 봤을 때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다 치료가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자폐를 치료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네, 사이언스북스와 카이스트 출판부가 카이스트 명강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로 몸의 과학, 미래의 의학의 첫 번째 강의로 이종호 교수님께서 정밀의학과 유전체 의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막 한편으로는 정보들이 많이 쌓여서 뿌듯하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명쾌해졌다라기보다는 갈 길이 멀구나 라는 표정들이만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먼 갈 길을 지금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분이 저희 이종호 교수님이십니다. 아마 이종호 교수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궁금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도 또 많은 것들을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밝혀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2시간 동안 강의하시고 또 뭐 다소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